새로운 유형 15문제입니다. 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 문제요? 한 문제가 엄청나게 커요. 만약에 몇 문제, 최하 한 문제라네. 하 한 문제. 괜히 미리부터 5문제 나온다 해가지고 실망할까봐 최소로 잡은 거예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출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문제는 나온다. 그 한 문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렇죠. 15문제 가지고 한 문제 맞추면 그건 엄청난 소득이에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거의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가 2020년 2월 28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주택의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서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만. 근데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의 경우에도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3억 이상이 아니라 1억이죠, 1억. 1억 이상. 1억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하나여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신고 대상 토지계약 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 가격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매수인의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거래는 제외한다. 이 말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필요 없다. 국가 등이 속이는 건 아니니까 국가 지자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수도권, 광역, 수도권이라는 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지방을 보통 수도권 외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맞고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을 수도권이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춘천이나 천안은 수도권 아니죠? 경기도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 6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지분거래인 경우에도 6억 이상입니다. 비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외,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경우에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거래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주로 지분거래를 누가 합니까? 기획부동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분거래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라고 하면 어른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미성년자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받았다고 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자, 2번은 2020년 12월 10일 날 개정됐는데 중요해서 한 번 더 조금 전에 이거하고 비교하라고 토지자금조달계획하고 주택자금조달계획하고 비교하라고. 2번은 올해 개정된 건 아닙니다. 2번 요거 하나만. 자, 법인 외의자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대상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아니고요. 따라서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어요.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외의자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신고해야 된다. 실입주 여부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되고요. 단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역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 지금 1번하고 비교하라고 이게 해놓은 거예요. 1번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법인 외의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비규제적인 경우. 네, 그렇습니다. 비규제적인 경우는 6억 이상입니다. 규제 지역은 금액과 상관없고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게 5번이 답인데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은 제출하는데 증명하는 서류, 증빙 자료는 투기 과열지구인 경우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증빙 자료는 투기 과열지구만 증빙 자료 제출한다고요?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죠? 제 지인 서울에서 좀 목동에 집을 샀는데 이거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증빙자료 제출이. 통장 거래 내역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돼. 잔금 치를 때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잔금 치르는 거는 그보다 더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할 때 통장 거래 내역까지 다 제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이 매수인이 증빙자료 제출하려고 하면. 자금 조달 계획은 쉬워요. 계획서 내는 거는. 5번입니다.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한다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물론 법인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계획은 제출해야 되죠. 근데 증빙자료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되고 조정대상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5번이 답입니다. 2022년 2월 28일이고요.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32번.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미지정 60, 이렇게 도시지역 안에서만 바뀌었고요. 도시지역 밖에서 기타지역 250, 농지 500, 임야 1000은 그대로입니다. 요 이하인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이걸 초과하는 경우는 허가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주거지역은 180에서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180에서 60으로 바뀌었고요.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으로 바뀌었고요. 공업지역 150으로 바뀌었고요.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녹차 T100이라고 했잖아요. 100에서 2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20 이하인 경우 허가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틀렸잖아요. 200 이하인 경우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정 지역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허가받을 필요 없고 이걸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2022년 2월 28일 날 공포됐습니다. 시행됩니다. 프린터 32번에 정리되어 있고요.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은 2022년 1월 4일 날 시행됩니다. 2022년 올해 1월 4일.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입니다. 중대한 대신에 경미한 변동하면 X입니다.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중대한 변동이 뭔지는 규정 없어요. 소송해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뭐 장사해가지고 월세 낼 돈도 안 낸다. 우리 학원 운영해가지고 월세 낼 돈도 안 낸다. 이러면 그건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코로나 집합금지 제한명령 받기 전보다 뭐 예를 들면 월세 소득이 한 10,000원 줄어들었다. 이거 가지고 해지하기는 좀 어렵겠죠.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가 중대한 변동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건 없어요. 어쨌든 우리 시험에는 경미한 아직 판례 없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되겠죠. 어떤 게 중대한 변동인지. 그럼 경미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1번과 같은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주인은 3개월 지나면 보증금 내줘야 된다. 지금 명동상가가 60% 이상 공실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눈도 하나 끔찍 안 한다고. 왜냐하면 아직 계약기간 남아있으니까 보증금에서 월세 다 까버리고 안 내주면 된다고요. 이제 그런데 앞으로는 안 된다고. 이제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맞습니다. 옛날부터 있던 계약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지금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마 3개월에는 이거 안 적어놨겠죠? 43번 3개월. 적을 난이 없어가지고 아마 안 적은 것 같은데, 43번. 있네. 16번에 있죠? 43번에 16번에 적혀 있습니까? 3개월 집합 제한, 해지, 3개월 후 효력,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찾아봐야 돼. 기본서나 이런 걸 여기저기 법조문을 찾아보거나 저한테 또 물어보거나 해야 돼요. 말을 다 줄여놔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죠? 16번에 있어요. 이게 3개월 이상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통과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있네요. 43번에 16번. 자, 그 다음에 4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환산보전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영덕 대개가 아니라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게 어디에 있나요? 우리 프린터 30번? 29번. 29번 맨 밑에 있네. 29번 맨 밑에. 모든 상가 적용,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해놨죠? 자, 그게 뭐냐면 임시특례. 임시특례는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2020년 9월 29일부터 최대 8개월 연체도 해지 못합니다. 6개월 그 빼버리면 2기밖에 안 되잖아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잖아요. 임시특례 규정.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어요.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것은 보증금과 상관없이 대항력. 서울에서 9억 초과해도 대항력 인정됩니다. 이게 서울의 궁중족발 사건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서울의 궁중족발 사건 세입자가 막 망치로 주인 거의 살해하려고 했었어요. 살해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망치로 때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살인미수죄로 아마 기소됐을 거예요. 이제 세입자 입장을 보면 또 이해도 되더라고요. 인테리어 비용을 몇 억 들였는데 주인 바뀌었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주인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난치는 경우도. 지 아는 사람 이름으로 명의 넘겨가지고 세입자 내보내버리고 또 다른 세입자한테 권리금 많이 받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 인정되고요. 또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돼서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 근데 10년간 장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게 9억 초과하면은 시세만큼 올릴 수 있잖아요. 1년에. 5%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왕창 올리면 버티기가 힘들죠. 계속 주인하고 소송하면서 10년 동안 버틸 수는 없잖아요.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해 주십시오. 제가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겠습니다. 세입자가 주인한테 이렇게 하면 주인은 거부 못하죠. 이론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한테 유튜브 채널에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 월세가 100만 원인데 새로운 세입자 기껏 데려왔더니만 주인이 갑자기 150만 원 데려올 때는 말도 안 하더니만 얼마 받을 건데 물으니까 말도 안 하더니만 데려왔더니 150 받는다고 하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묻던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소송해봐야 돼요. 왜? 주변 시세가 150이면 150 올려도 돼요. 근데 주변 시세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혼자만 150 올리면 그건 안 되겠죠? 주인이 협조 안 하면 참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받는 것도. 자,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 또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다 가능해요. 9억 초과하더라도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이죠. 6, 9, 54 이렇게 한계하면 됩니다. 6억 9천, 5억 4천, 6, 9, 54. 6 곱하기 9는 54니까 6, 9, 54. 9억, 6, 9, 54, 3억 7천. 숫자 암기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오늘 암기하라고 말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숫자는 암기해야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왜 9억이냐? 8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규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서울에서 9억이라는 거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이 틀렸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되면 2년 더 연장되잖아요.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택은. 상가는 예를 들면 상가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지금 4년 계약했어요. 4년 계약했는데 계약갱신 요구하면 4년 계약했는데 계약갱신 요구하면은 또 4년이 더 연장됩니다. 이렇게 4년 더 연장됐는데 나가겠다 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또 제 유튜브에 7년 계약했는데 10년 주장한다는데 이건 안 돼요. 상가라도 주장 안 돼요. 상가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쓰죠. 근데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7 플러스 7 하면 14년 되니까 10년 초과니까 이거 안 된다고요. 설령 상가라도. 근데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참고라고 했으니까 더더구나 안 되죠. 설령 상가라도 7년이면 계약갱신 요구 못 한다고 7 플러스 7 하면은 계약갱신 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만 정담할 수 있거든요. 기간은 그대로고. 묵시적 갱신되면 7년 계약했다가 7년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는데 묵시적 갱신되면 1년 더 연장돼요. 1년. 근데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연장된 것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그래서 4년을 한 거예요. 5년까지는 한 번 더 연장 가능하지만 6년 계약했으면 끝이에요. 계약갱신 요구 못 한다고. 12년이 되니까 합하면. 요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데 내봐도 다 틀려요. 제가 모의고사 이런 데 내보면. 5번.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 못 합니다. 주택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도 5번이 답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 이게 신설됐다고요? 등수보자. 자, 그래서 시험에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그 다음에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거는 게시할 의무 없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일반가세 사업자인지 간이가세 사업자인지 이거 알아보려고 게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0% 받을 수 있고 간이가세 사업자는 4% 받을 수 있어요. 중개업은. 업종별로 부가가치세 받는 게 조금씩 달라요. 내는 게.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은 4%예요. 부가가치세가. 간이가세 사업자는. 5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 아까도 했던 내용인데요. 2023년 1월 1일 날 뭐가 신설됐냐 하면은 바닥면의 상태, 요게 확인 설명하도록 1의 서식, 2의 서식에만 바닥면의 상태를 기재합니다. 이번에 확인 설명서 3, 4 서식은 개정되지 않았어요. 3은 토지고 4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죠. 1, 2의 서식에만 바닥면의 상태를 기재한다고요. 요거는 확인 설명만 하는 것이고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이고요. 단 공시지가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토지 이용 계획도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 정보 공개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 이게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 취득 관련 조세도 확인 설명만 하는 내용이다.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5개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나 중개사물의 종류는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5번, 6번에 있죠? 답 5번입니다. 자,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이 5개 법에 있습니다. 5개 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하나 더 있어요. 건축법. 근데 건축법은 공법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제가 건축법은 안 넣습니다. 근데 시험에 아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거 말고는 시험에 다 나왔고요. 2021년 8월 17일 날 농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농지법은 농사를 안 지으면 1년 안에 처분하라고 처분 의무기간을 줍니다.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안에 처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하도록. LH지구는 광명, 시흥, 신도시 두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았으면 아예 의무기간,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안에 처분 명령할 수 있다고요?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입니다.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죠? 100분의 25, 중요합니다. 1번 공법에서. 공법이지만 이건 중개실무에 나올 수 있거든요. 건축법은 중개실무에 안 나오니까 제가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주요 건축법은 100분의 50, 기타 건축법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잖아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공법시험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연결된 것은 국토법, 건축법, X, 건축법하고 농지법입니다. 이행강제금 있는 거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공법시험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하고요.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대통령령에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맞습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아니라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최초 이전 또는 개수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실무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면적 위반한 경우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데 그걸 초과해서 했으면 고칠 때까지, 개수할 때까지, 줄일 때까지, 또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 설치하면 안 되는데 자기 집 마당에 설치하면 안 되는데 설치했으면 옮길 때까지. 그 다음에 매장 기간이 최장 60년이죠. 30년에 한 번 더 연장하면 30년 하면 최장 60년인데 60년이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되는데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500만 원씩 계속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 없지만 이행강제금 지금 같이 비교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건축법만 하나 더 비교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공법도 시험 봐야 되니까. 자, 부동산 실명법 요런 거는 민법에는 안 나온, 민법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 요런 거는 부동산 실명법에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10, 다시 1년이 지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고정금액입니다. 100분의 20.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비주거용 건축물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바닥면의 상태는 1, 2의 서식에 기재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도배 상태는 상가는 도배 안 돼 있는 경우 많잖아요. 상가는 비주거용은. 그래서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하고요. 벽면 상태와 바닥면 상태는 1, 2의 서식 모두 기재합니다. 답 4번입니다. 바닥면 상태가 오래 신설됐다고요? 1의 서식, 2의 서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은 1, 3의 서식만 기재하죠? 비선호시설은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모든 서식 다 기재하는 게 대권, 금세, 실수라고 했죠? 입지조건은 아까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같이 시작. 도대주, 교판. 이게 입지조건이라고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입지조건. 답 4번이고요. 다음은 9번입니다.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사유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답 5번입니다. 공직 취임, 아까 농지법에서 위탁 경영은 가능하지만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공직선거에 따른 취임, 대통령 당선되면 폐업해야지 휴업은 안 된다고요. 6월 초과해서. 이론적으로는.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임신 또는 출산, 임신, 출산이 신설됐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이 네 가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도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에 틀린 것 답 1번입니다. 요거는 2021년 10월 19일 날 개정됐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시험에 임박해서 개정돼가지고 옛날에는 매매는 천분의 9, 임대차는 천분의 8이었는데 주택, 지금은 매매는 천분의 7, 임대차는 천분의 6이죠. 15억 이상인 경우.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천분의 9고요. 교환의 경우는 거래 금액이 클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 3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 적용받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관한 보수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를 적용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 틀린 것은 했는데 1의 서식에 계약, 1, 2의 서식 모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기재한 난이 있습니다. 그 주택의 경우, 왜냐면 2의 서식에도 오피스텔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오피스텔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죠. 그래서 2의 서식도 있는데요. 왜냐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한다는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되면 또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잖아요. 계약갱신 요건을. 그 집주인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만 내버려 뒀다가 4년 되기 2개월 전에 나가라 이러면 세입자는 몇 년 더 살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처음에 2년 계약했는데 주인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4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한 3개월 전에 말했어요. 나가라고. 이제 4년 끝났으니까.
그래도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다. 원칙적으로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은 4년 더 살 수 있죠. 원칙적으로. 3개월 전까지 제가 3개월 전까지 말을 안 하고 2개월 전까지 말 안 한 경우가 4년 더 살 수 있네요. 2개월 전까지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되잖아요. 그럼 2년 더 살고 또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면 2년 더 살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그런데 2개월 전까지 말했으면 3개월 전에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했으면 묵시적 갱신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죠. 세입자가 원칙적으로. 자, 6번을 하면 2년이에요, 4년이에요? 2년이에요.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하면 1회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2년이에요. 그럼 처음에 2년 살았고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2년 더 사니까 보통은 4년 살 수 있죠. 근데 4년 살 수 있다고 주인이 4년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한 경우를 말한 겁니다. 아무 말 안 하면 또 4년 더 살 수 있다고. 왜? 자동 연장되면 2년 더 살고 자동 연장되고 2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또 갱신 요구하면 또 2년 더 사니까 원칙적으로. 물론 주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가야 되겠지만 그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을 더 올려주고 5% 올려주고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건지 이걸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는지 기재하는 난이 있고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기재하는 난이 생겼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1의 서식. 왜? 다가구라는 것은 주인이 한 명인데 세입자는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선순위 세입자가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진일자 받은 날짜가 언젠지, 재임신고한 날짜가 언젠지, 대학력 생긴 날짜가 언젠지를 동주민센터에 열람해가지고 서류를 줬는지 안 줬는지 체크하는 난이 있다고요. 이게 2021년 12월 31일 생겼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6월 1일 낸다는 건 2의 서식에만, 종합부동산세는 2의 서식만, 재산세는 1, 2, 3, 4 모든 서식에 다 기재됩니다. 재산세는 1, 2, 3, 4 모든 서식에 다 기재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된다고요. 토지, 임목, 공량재단은 기재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1의 서식에 6월 1일 소유자가 재산세, 종부세 내야 된다는 거 기재한 난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재한 난이 아니라 아예 기재되어 있습니다. 뭐 빈칸이 있는 게 아니고요. 4번 확인설명서 3의 서식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있다고요.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다 있고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식까지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가 주택만 많이 나오지 토지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임목 같은 거 이런 거는. 다주택자가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주택자. 5번에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는 벽면 및 바닥면 상태 기재한 난 있고 도배 상태 기재한 난은 없다고요. 도배는 1의 서식만 기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2번 2022년 5월 18일부로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 안 되네요. 좀 있으면 시행됩니다. 5월 18일부로. 자, 농지 5월 18일부로 시행되는 거 이 4번만 그렇습니다. 4번. 4번 말고 나머지는 이미 8월 17일부터 작년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이 4번이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농지 불법 임대차 중개 강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등록관청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뭐 참고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땅으로 써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요. 정상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1년 안에 처분 못하면 처분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아예 처분 의무기간 줄 필요 없다. 자,
자, 그 다음에 3번.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주말 체험용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시흥, 광명, LH 투기 사건 이후 바뀐 내용이라고 이게.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구 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4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이게 어디 있나 하면 우리 프린터 39번에 있나요? 39번. 예, 39번에 16번에 보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16번 7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되고요. 맨 뒤에 가로 안에 4일, 14일 이렇게 돼 있죠? 이건 4일은 뭐냐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중요하죠, 이거. 올해 5월 18일부로 시행되니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법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모자 보호 등을 위해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 또는 무상임대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여기는 6개월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우리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임신 출산이라고만 돼 있어. 임신 출산. 출산이 분만하고 같은 거 맞나요? 제가 출산을 안 해봐가지고. 맞죠? 그럼 뭐 출산하면 뭐 몇 달 동안 그런 말이 없어요.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근데 농지법은 6개월 미만. 저는 어머니가 저 놓고 나서 바로 모심으로 나갔다더라고. 할머니한테 혼나고 그 애 하나 낳았다고 뭐하고 그 지금 앉아있냐고 해가지고. 옛날 시골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막 엄청나게 힘들다더라고. 이 뼈가 다 어스러지고 뼈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거 4번이 2022년 5월 18일부로 시행되는 겁니다. 4번 하나만. 나머지는 작년 8월 17일부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6천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고해야 되고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보증금 및 차임의 정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종전계약.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 구, 자치구를 말한다. 지역만 신고 대상이다. 좀 어려운데 말이요.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닌 거는 뭐냐면 경기도, 광역시 외의 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구역 군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광역시가 아니고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가평군, 양평군은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니까 가평, 양평은. 경기도,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고령군, 이번에 화재 발생한 고령군 이런 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30일 이내 안 한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4번 2022년 1월 4일날 바뀐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형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이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했죠. 1번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받는 것은 이거 최우선 면제예요.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과밀억제권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광역시 3억 7천,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 아니라
3억 3,800만 원, 3억 8천이 아니고 우리 프린터 28번, 9번, 29번에 있죠. 29번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서울은 9억, 6억 6,500, 2,2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9억은 우선 면제 받는 금액, 6,500은 6,500 이하여야 최우선 면제 받고요. 6,500 이하인 경우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아요. 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 말은 최우선 면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6,500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아까도 했잖아요. 2번이 답이라고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환산보증 및 구역 초과하는 경우도 할 수 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해가 두 개라고요. 3기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3개월 이상 집합 제한을 받은 경우도 해지할 수 있죠. 그 해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밖에 못 올린다. 이거는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것도 9억 초과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에 기간, 최단기 존속 기간도 9억 이하, 서울에서 9억 이하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9억 초과하면 임시, 표준, 대개, 권해만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10일 날 시행됐습니다. 이건 조금 되긴 했는데요. 자, 이거 뭘 하려고 하냐면 낮은 금액인지 높은 금액, 큰 금액인지 요거 헷갈리니까 비교하라는 이야기예요. 1번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상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연 1할 2푼과 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3번 주택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배상하는데 그거는 낮은 금액이 아니고 높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이 아니고 높은 금액. 그래서 4번입니다. 뭐 높은 금액이냐? 환산월차임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실제 손해 입은 액. 자, 그러면 현 세입자가 보증금 1억에 월세를 만약에 월세 50만 원 아까요? 월세 50만 원 있었는데 이걸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한테 그대로 사실 팔려고 했어요.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니까 계속 비워놓으면 보증금은 은행 대출 받아가 내주는데 계속 이자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세입자가 하니까 더 못 받고 내나 그대로 세를 놨어요. 종전 세입자가 있던 금액 그대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3개월간 환산월차임 가능하다고. 환산월차임 3개월간 환산월차임. 환산월차임은 1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했어요? 1억에 월세로 환산하면 기준금리 더하기 2%입니다. 기준금리를 1%라고 가정하고 계산하시오.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요. 쉽게. 그러면은 3% 하면 300만 원이고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거 50만 원 하지 말고 25만 원 합시다. 월세 25만 원. 그러면 월세 25만 원, 보증금을 월세로 돌린 환산한 금액이 25만 원 하면 50만 원이죠. 환산 월차임은
3개월분이니까 150만 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를 줬다가 내보내고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2억에 50만 원, 2억에 50만 원에 세를 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이나는 환산월차임 2년분이라고 했잖아요. 차이나는 게 얼마예요? 1억을 환산하니까, 월세를 환산하니까 25만 원, 여기서 25만 원, 그 다음에 월세 25만 원인데 50만 원 올렸으니까 25만 원 차이 나네요. 차이 나는 환산월차임이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2년분 1200. 그리고 실제 손해입은액 셋 중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 높은 금액이에요. 낮은 금액이라고 해서 X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래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묵시적 갱신이죠? 묵시적 갱신되면 2년 보장됩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